다 오셨으니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 때 이게 사실 책이 있어서 근데 서로 이제 막 찾아보면서 하려는 걸 제가 이제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왔었는데 책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번잡스럽게 진행을 해서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책이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끄럽지 못한 거는 목요일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 원칙으로 삼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강하지 말자. 최대한 16번 안에 끝내던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두 번째가 수업 초과해서 하지 말자. 50에서 50, 10분을 꼭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 좀 일찍 끝내보자. 이게 이제 제 모토였는데 마침 딱 아까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켰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요거를 지킬 거고 앞으로 강의할 때 제가 요걸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을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잡다한 소리만 안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해보고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는 1차랑 다르게 강사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습을 말씀드렸잖아요. 복습 꼭 철저하게 해주시고 나만의 공부 시간을 꼭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적정한 분배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열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누가 더 가장 치열한 순으로 합격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려면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관세법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다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사람인지라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으면 눈으로만 보게 돼요. 눈으로만 보면 모의고사가 다가왔는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못 써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는 안다고 생각해서 팔짱 끼고 눈으로만 보지만 당장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거지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끄적끄적 된다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암기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계속 쓰면서 암기를 하면 암기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4월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시고 거기에 맞게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를 하네, 누가 뭘 안 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는 자기만의 공부 방법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공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만의 이제 공부 방법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더니 되더라.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요 시험에도 정확하게 녹여서 나만의 방식으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이제 합격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관세법에 대한 질문 이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강사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합격의 법학원 같은 수험생이 많지 않잖아요.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강점은 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와 학생이 최대한 가깝게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방법이 합법을 가장 100%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책은 없지만 제가 책 소개를 준비했으니까 책 소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책 소개는 일단 요거 이제 이게 1장만 왔어요. 책이 1장만 왔는데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편집이 될 건가 봐요. 그래서 저도 아까 편집본을 30분 전에 받았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제가 책을 만들면서 가장 다른 책과 차별화를 하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으로 진행할 책에는 각 절마다 관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조문을 다 넣어놨어요. 네, 이제 뭐 지금 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문표라는 것도 있어요. 1조부터 300조까지 쭉 조문만 모아놓은 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를 보는 것도 좋고 저는 각 절마다 그리고 관마다 해당하는 조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문 자체가 절 이름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절 이름이에요. 근데 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 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절에는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신의 성실,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가지 조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절에 어떠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시중에 있는 책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반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 기간과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법에 나오는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면 어떻게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알고 있었다면 3절의 제목이 기간과 기한이구나. 요 세 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과 관에 조문이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시고 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은 장, 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관세법 안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이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절로 구분되어 있고 그 절이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목차 보시면 1장이 4개의 절로 구성이 됐고요. 2장이 보시면 5개의 절로 구성이 됐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안에 관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어디를 하고 있지? 앞으로 남은 게 뭐지? 몰라요. 그래서 책을 처음에 받아보시면 목차를 한번 쭉 보세요. 어디구나. 지금 어디구나. 3장도 보면 1절, 2절, 3절, 4절까지 분류가 되고 2절 같은 경우는 무려 12개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관이 각각 한 개의 조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조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그건 역시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각 장과 절, 관에 해당하는 조문을 넣어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조문에 연결된 명과 규칙을 다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기 뭐죠? 법령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법령집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법령 시행규칙을 따로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수험할 때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각 조와 해당하는 영과 시행 규칙을 그 아래다가 배치를 해놔서 뒤져보면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관련된 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3조 보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법령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법은 3조 관세징수의 우선이면 1.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제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정해놓은 이유는 1, 2가 있으면은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막상 다 외울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 목차화 시켜놓은 거고, 뭐 나름대로 가장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걸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암기하기 좋은 걸로 나누시면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다만 단서 규정 같은 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목차로 빼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법령집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고, 있는 법령집에 소제목을 다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보다 보면 뭐 준용 규정 같은 게 많아요. 뭐 준용 규정이라는 거를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해당하고 저기에도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해당하는 걸 저기에도 중복 기술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퉁쳐놨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환급과 관련된 거는 환급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앞에 나가서 환급 규정을 찾아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만들 때 1장은 그런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관련된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준용 규정을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고, 제가 볼만한 규정들은 준용 규정 아래에다가 다 박스로 해서 붙여놨으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한 조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준용 규정이 아니라 요거는 요거랑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같이 모아놨으니까 그런 거를 보시는데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책이 오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혹시 보셨나요? 그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흘러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대로만 흘러가면 마지막 날은 뭐 거의 한 1시간, 2시간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울 것 같고, 강의 계획서는 조금 임의로 제가 작성한 거라서 너무 그 진도에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앞부분이 늘어질 수도 있어요. 첫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보강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법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장을 오늘 진행을 할 건데, 1장은 총칙이라는 부분입니다. 총칙은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이고요. 하다 보면 뭐 여기 아래도 있죠. 총칙 아래 통칙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한 단어긴 한데 총칙은 전체를 총괄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통칙은 요 해당하는 절에 해당하는 것만 공통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칙과 통칙은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칙과 유사한 걸로 13장에 보면 보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칙은 여기저기 가기도 힘든 것들을 모아놓은 규정들, 그래서 13장에 보칙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칙은
본칙을 보충하기 위한 뭐 시행의 경과 규정 같은 거를 한 건데 뭐 그거는 뭐 시험 같은 거에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 1장 총칙은 관세법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장은 아까 보셨다시피 1절부터 4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인데요. 1절은 통칙입니다. 통칙은 총 4가지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3조가 강세, 징수의 우선, 4조가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1조를 보시면 이 법은 관세의 부가 징수 및 수출입 통관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있잖아요. 요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법을 볼 건데, 많은 법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딴 거 다 맞아도 그 키워드 틀리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의 키는 요 관세와 통관입니다. 요 두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기본 구조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관세가 이 자리에 있었고 통관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중간에 뭐였지?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 그리고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좀 특이한 게,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요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관세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법은 진짜 특이한 법이에요. 세법이죠. 사실 조세법이죠. 관세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조세법의 특징에 통관법적인 특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세 부가징수가 세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통관을 적정하고 하고 요거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법과 절차가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목적이라는 1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관세법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뭐 시험 문제에 쓸 일은 없겠죠. 근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관세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이라는 세 중에 관이 문을 가로세 나무로 잠근다는 뜻이고요. 세가 곡식을 취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관세는 관문에서 곡식을 취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통관적인 내용과 세법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1조에서는 그걸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는 관세와 통관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뼈대로 해서 1조 전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1조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1조는 당연히 알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영과 시행규칙에 1조들을 다 갖다 넣어놨어요. 별 내용 없죠. 이 영은 관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함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영. 그 다음에 규칙, 시행규칙 1조는 이 규칙은 관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건 기재부여로 위임된 내용.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 차원에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심화 같은 참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법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관세법의 해설 뭐 이런 책들, 관세법과 무역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게 시험 문제화 될 일은 없겠죠. 관세법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관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관세법의 성격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세법적 성격입니다.
관세는 당연히 조세를 다루죠.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 때 관세를 납부하고 국가가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세법적 성격은 아까 목차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장에서 3, 4장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세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는 관세법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통관법적 성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관세는 조세와 통관 절차가 함께 들어가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관법적은 성격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형사법적 성격인데요. 보통의 법들은 형사법에 대한 거는 형법을 따라요. 근데 관세법은 정말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형법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12장이고요. 4번에 쟁송 절차법적 성격은 5장이에요. 납세 의무자 권리 같은 거. 이것도 직접 관세법 안에서 다루고 있고요. 5번은 국제법적 성격, 뭐 당연히 무역과 관련된 법이니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뭐 1장, 10장, 13장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쪽으로 분류는 할 수 없지만 관련된 조문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관세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세법은 굉장히 오지랖 넓은 법이다.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통관, 형사법적, 쟁송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굉장히 방대하고 오지랖 넓은 법이다라는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뭐 나중에는 어차피 당연히 알게 되시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을 갖고 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머리를 만들고 손을 만들고 나중에 합쳐야지 이게 안 됩니다.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라는 가장 큰 뼈대 위에다가 1장에 1절부터 4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2절에 1관부터 4관을 붙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머리부터 완성하고 다리 완성하고 뭐 8월 달에는 뭐 발바닥을 완성 이렇게 해서 뭐 12월 달에 합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설명을 드리는 게 뼈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관세의 성격인데요. 1차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관세의 성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예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 수입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소비세입니다. 소비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요 말은 예를 들어 물건을 수입을 해요. 그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건값에다가 수입된 관세와 부가세를 당연히 녹이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그거를 사요. 그러면 결국에 관세는 마지막에 소비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소비세라고 해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물건 사면 만약 물건 수입한 거면 거기에 관세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상이 그 관세를 내긴 했지만 결국에 그 부담은 마지막에 소비사는 사람이 납부한다. 그래서 최초에 납부를 했던 상인이죠. 상인이 납세자지만 그 납세의 의무를 해당하는 사람은 담세자라는 거죠. 소비자. 그래서 양쪽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간접소비세라는 거를 말하고요. 세 번째가 물세입니다.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해요. 즉 유채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무채물은 부과를 안 해요. 나중에 관세평가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수입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관세를 납부를 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안 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USB에 담아서 오면 납부를 할까요 말까요? 관세를. 네, 부과합니다. USB는 유채물이죠. 유채물.
그 프로그램은 무채물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관세 평가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오늘 그런 거 통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물건이 CD에 담아오는지 USB에 담아오는지 외장하드에 담아오는지 따라서 HS 코드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채물에만 부과를 한다는 것. 그래서 물세고요. 네 번째, 관세는 보통세예요. 보통세의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세의 반대말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목적이 일시 걷는 세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세죠. 교육세는 거두면 뭐 교육 관련된 데 쓰겠죠. 근데 관세는 뭐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예산, 국가가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의 목적으로, 조세기 때문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육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보통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는 마지막으로 수시세입니다. 수시세라고 하면 관세는 수입시마다 부과를 하죠. 그래서 수시세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걷는 세금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걷으니까 그런 거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크게 국세, 간접소비세, 물세, 보통세, 수시세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세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참고입니다. 관세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납세 의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드릴게요. 일단 납세는 첫 번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 그리고 요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려면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과세 요건 4가지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관세 납세 의무는 그 요건의 4가지는 먼저 과세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성립이 되려면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세율. 요 4가지가 생기면은 납세 의무라는 게 성립을 해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다는 거는 추상적으로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성립만으로는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이 되려면 요런 과세 요건을 가지고 내가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나에게 부과를 하거나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와 부과라는 절차에 따라서 확정이라게 돼요. 요거는 추상적이라면 요거는 구체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확정이 된 납세 의무는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좋은 게, 가장 편한 게 뭐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됐어요. 그럼 뭘 하면 없어질까요? 그렇죠. 뭐 관세를 내면 끝나는 거예요. 납부를 하면 소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납부만 소멸이 되냐? 아니에요. 부과를 했는데 부과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과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세 당국이 납세를 부과를 한 건데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과세 요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부과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부과 취소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충당이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충당. 충당은
뭐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되겠다. 충당은 이제 다른 거랑 뭐 퉁친다 뭐 요런 정도로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납세의 의무는 성립과 확정과 소멸을 거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